네, 방금 소개받은 경주대학교 장정답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미나하조화의 이제 특색인데 그거를 제 나름대로 세 가지 관점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조형성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징성, 세 번째는 사회성입니다. 그래서 우선 결론 삼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조형성에서는 미나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단순함의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근데 사실 그 단순함의 아름다움은 꼭 미나뿐만 아니라 우리 미술의 아까 일본모 선생님이 표현해온 가지고 DNA에 갖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거기에서 물론 미나적인 어떤 선택과 집중이 있고 또 미나적인 정서라고 할 수 있는 휴머니즘이 깔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징성인데, 상징성은 사실은 미나뿐만 아니라 한자 문화권의 모든 그림들이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형성과 더불어 이미지와 더불어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 다만 그렇다 그러면 또 미나적인 상징성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다른 장르, 예를 들면 다른 분류, 그러니까 궁중해화나 이런 사대부 해화에 비해서 아주 현실적인 이러한 현실적이고 또 기복적인 이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회성인데, 사회성은 우리가 궁중해화나 아니면 사대부 해화에서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궁중해화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거와 관련된 이런 사회적인 특성을 보이지만, 여기 미나에서는 오히려 그런 거대한 담론이 아니고 아주 평범하고 어떤 일상적인 그러한 특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사회를 비판하고 또 풍자하는 그러한 면모가 또 미나에 나타나는 이런 특성이다. 미나 화조에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글머리는 제가 이제 간략하게 이제 그런 식으로 넘어가고요. 목차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두 번째는 조형성, 세 번째는 상징성, 네 번째는 사회성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의 미나 화조화의 조형성인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서울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운영궁에 있는, 다시 말하면은 대원군이 살았을 당시에 설치됐던 개성보란도의 병풍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병풍을 보시면은 아주 화려하고 장식적인 면모가, 우리나라 하여튼 그림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장식적인 면모가 뚜렷한 이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이 이제 우리가 미나로 표현됐을 때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파리 김해동양박물관에 있는 모란도입니다만은 굉장히 아주 소담스럽게 그리고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그림을 요거하고 이제 비슷한 그림이 이제 왼쪽에는 삼성미술관 리움에도 요 그림이 있는 걸 봐서는 이게 한 병풍에서 이렇게 나눠져서,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이유한 씨가 갖고 있다가 2000년도 초반에 파리 김해박물관에 기증을 하면서 이제 건너가는 그림이고, 왼쪽에는 지금 삼성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궁중에 이제 모란도 병풍이라고 할 수 있는 왼쪽에 그림과 그다음에 오른쪽에 어떤 미나의 개성 모란도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소담스럽고 이제 간략하게 이제 화면이 정리가 되어 있고, 또한 미나의 병풍은 또 이러한 여유로움 덕분에 또 화면에 보면은 또 이렇게 나비가 이렇게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이제 궁중해화에 보이는 이런 이제 괴석의 표현도 또 미나에서는 아주 직선으로 이렇게 단순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짝 핀 그런 붉은 모란꽃 새송이와 그 다음에 이제 두 마리의 어떤 흰 나비가
아주 간결하면서 활력 넘치게 표현된 것이 바로 그 미나 모란돌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 미나 단순함의 아름다움은 우리나라 민족의 우리 그 한국 미술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고구려 공벽화의 사신도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약간 그 장식적이고 화려한 이런 사신도가 후반기에 갈수록 시대가 갈수록 점점 이렇게 간결하고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꼭 사신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선 초기에는 청아백자를 원나라 또는 명나라의 화려하고 장적인 청아백자를 갖다들여서 또 아주 조선적으로 이렇게 한국적으로 아주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우리나라 미술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장식적인 고려불화도 그 배경은 아주 간결하게 정리를 하고 그 장식성은 뭔가 그 도상 그 자체에, 그러니까 부처님이라든가 보살의 그 도상 자체에 집중하는 이런 경향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단순함의 아름다움은 우리 미술의 아주 중요한 특징 명품입니다. 그래서 아마 모란드 병풍 중에서는 가장 그 화려한 면모를 보이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 이 경우도 그 화려한 장식이 모란과 개석이라는 데 이렇게 응집되어 있고, 또 배경은 이렇게 여유롭게 이렇게 비워두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민화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 모란 화병도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화병의 병은 이제 중국 발음이 이제 그 핑이고, 그리고 이제 평화로울 발음도 핑이기 때문에 이 화병 자체는 우리가 이제 그 평안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란은 이제 부귀를 상징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여기 이제 청아백자로 보이는 이 병에는 아주 멋지게 이렇게 목도리까지 이렇게 걸치고 있는데, 이 경우도 보시면은 이 중국계 이제 그 미나인 그 수조에 있는 그 화계부기도도 이것도 이제 중국의 그 화병 그림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제 비교해 보면은 우리나라의 미나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극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그 왼쪽에 있는 우리나라의 그 미나의 그 화병 그림의 경우는 배경을 여백으로 처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중국의 민간연의 화병 그림은 온갖 장식과 패턴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중국 그림에서 이렇게 이제 화려하고 장식적으로 보인 이유는 지금 그 배경에 있는 이러한 그 여러 장식들의 그 상징하는 의미는 사실은 이제 그 행복과 이런 또 다산과 관련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행복을 그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개념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미술이 우리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렇게 화려하고 장식적인 것을 좋아하는 이런 취향과도 이렇게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왼쪽에 있는 우리의 미나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번잡하지 않고 간결하게 처리했고, 오히려 그 화병 속에 있는 그 모란 꽃이 아주 그 활기차게 이렇게 생동감 있게 이렇게 표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단순함의 아름다움은 그 서양 사람들의 또는 더 다른 일부 평론가에 의하면은 그 앱스트랙트, 그러니까 아주 그 추상적인 아름다움으로까지 이렇게 평가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2002년도에 걸쳐서 전시된 그 파리 김해동양박물관에 있는 전시된 그 한국의 향수라는 이 전시에서는 지금 그 표지, 그 카탈로그의 그 표지를 보이는 이 신구도에서 볼 수 이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매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우선은 일본에서 활동하는 그 이유한, 그 추상학인 이유한 씨는 이거는 그 앱스트랙트 판타지다. 다시 말하면 추상적인 환상이라고 이 전시 한국 미나의 특징을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베레니스 주프로와 그 슈네테드라는 미술평론가는
앞에 그 그림을 보고 특히 그 바다 풍경 한가운데 그 마지막 숨을 내쉬는 거북이는 그 환상적인 세계 속에 부서지기 쉬운 상징이고 또 한국 민화의 특징은 자연의 꿈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루브르 박물관 잡지에 실린 논평을 보면 그 중국으로부터 건네온 주제들에 의해 고치된 내용들을 탁월한 폭을 갖는 추상적인 구성 속에 발전시킨 그림이다 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한국 민화의 특징으로서 그 앱스트랙트, 그 추상이라는 거를 이렇게 들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거는 이제 삼성미술관 리움에 소장된 화조인데 이 그림은 지금 민화 전시회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궁중회화이거나 또는 궁중합풍의 민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그 윤진영 박사의 그 논문에서 나옵니다만은 그 민화를 팔았던 그 서울에서 민화를 팔았던 그 광통교 다리 그 부근에 바로 또 그 도화서 화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경사라는 기록을 보면은 그 광통교 다리에서 민화뿐만 아니라 궁중회화, 다시 말하면 그 도화서에 궁중회화를 팔았는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거는 아마 궁중용이 아니기 때문에 궁중화풍의 아마 민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보실 거는 이제 또 이 역시 그 이유한 씨가 갖고 있다가 이제 파리 김해박물관에 기증한 그 화조도입니다. 이거는 민화 화조도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은 그 왼쪽에 이제 궁중 화조화는 우선 기본적으로 그 사실적인 그 묘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 그림 중에서의 이 바위의 표현을 보면 그 청록에 아주 세련되게 그 채색을 한 걸 볼 수가 있으며, 그 다음에 그 나무도 아주 운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 오른쪽에 있는 파리 김해박물관에 있는 그 민화 화조도는 여러 그 소재들 가운데 이 매화의 어떤 매화의 그 둥치에 아주 용트림하는 기세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그림 다 그 암수의 쌍이 이렇게 짝으로 이렇게 등장합니다만은 그 오른쪽에 있는 그 민화의 경우를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는 그 애틋한 어떤 사랑을 나누기보다는 이 벌레를 갖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눠 먹는 뭔가 좀 더 그 현실적인 이러한 관계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그 이 민화에서는 훨씬 이렇게 그 어떤 그 선택과 어떤 그 집중,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그 이런 기세를 강조하고 또 이런 아주 현실적인 이런 따뜻한 물론 어떤 가족적인 이런 휴머니즘을 표현한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또 보시는 거는 이제 삼성미술관 리움에 소장된 수련도입니다. 이건 역시 궁중회화거나 궁중화풍의 이런 민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그 연잎이 그 아름다운 어떤 그 가락, 그 음악에 의해서 이렇게 춤을 추는 듯한 이런 율동감이 아주 뛰어난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 표현 자체가 그 민화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세련되고 사실적인 이런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민화의 그 연꽃 그림, 일본 그 세리자와 게스케 미술관에서 소장된 연꽃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가 앞서 그 민화의 특징으로 우리가 앱스트랙트 추상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굉장히 아주 간결하고 뭔가 이렇게 추상적이고 또 관념적으로 이렇게 구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연잎이 어떤 그 춤추는 어떤 음악적인 요소, 율동적인 요소를 강조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연잎이 그 위아래로 이렇게 크게 화면을 차지하면서 아주 묵직하고 이렇게 또 그 연잎이 어떤 그 단순한 조용성을 표현하고 아울러서 그 연대도 사실과 다르게 밑에서는 4개, 그 다음에 3개, 2개, 하나로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서 굉장히 그 관념적인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연화도를 보시면 또 이 연화도의 경우도 우리가 이제 그 여름에 이제 이렇게 그 연잎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러한 그
굉장히 그러니까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가는 그 길목에 그러한 연꽃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밝게 처리한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구의 어느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이 그림도 이 연꽃과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그 신구 거북의 이런 그림입니다만은 아주 맑고 밝은 정서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연꽃이 아니라 이제 그 백일홍을 그린 그 화조합니다만은 이거는 한 그 가족을 표현하는 가족의 이러한 콘셉트로 이 그 백일홍의 여러 그 무리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오른쪽에 있는 아마 이 두 큰 그 꽃송이는 아마 그 엄마거나 또는 아빠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표현했고, 요 밑에는 어떤 그 자식들을 그 엄마 아빠가 이렇게 돌보는 데서 이 그 괴석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그 가족의 개념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또 연꽃 그림을 보시면은 이 경우는 이제 그 굉장히 그 우리가 연꽃이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거꾸로 그 밑에 있는 인물, 고사 인물의 표현은 오히려 작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택과 집중. 그래서 이 작가는 아마 그 인물화보다는 또는 그 연꽃이 갖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인물보다 연꽃을 이렇게 크게 그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계속 이러한 선택과 집중 또는 단순함을 통해서 이런 추상적인 세계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가 이제 민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 그림 자체도 보시면은 왼쪽에는 이제 책이 있고 또 오른쪽에는 이런 산과 그 다음에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뚱맞게 이러한 그 산 또는 바위 속에서 이 해오라기가 아주 이러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애타게 찾는 모습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추상적인 면모 중에 하나로는 이런 오브랩, 그러니까 이런 중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 화병 속에 그 연꽃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닭 그리고 또 이러한 그 풀이 세 개의 어떤 그 소재가 가운데서 아주 과감하게 이렇게 X자로 이렇게 교차되고 있는 이런 구성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꽃병이 이렇게 쓰러졌는데 그 속에서도 이렇게 이제 이 쓰러진 꽃병 속에서도 위를 향하는 강한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또 모란의 장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민화 화조화의 조형성은 단순함의 아름다움을 보이지만 거기는 또 선택과 집중 또는 휴머니즘을 통해서 또는 이런 민화다운 어떤 추상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한번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상징성입니다. 그래서 인문 사회적 관점으로 본 민화 화조화입니다. 수영 야유라는 그 탈춤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너무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예를 들면은 그 모란을 얘기하면 군왕부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향일하라는 꽃을 얘기하면 충성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뭐 국화꽃을 얘기하면 은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밭꽃을 얘기하면 노인방불, 이게 등등 이제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단순히 이 화조화 또는 꽃과 새를 보는 데 있어서 이것을 그냥 단순히 어떤 자연의 아름다움, 또 자연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얽힌 어떤 옛 고사와 관련져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수영 야유의 우리가 이걸 수영 야유의 이 기록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화조화를 볼 때는 이런 인문 사회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징성이 가장 풍부한 거를 들라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연꽃입니다. 그래서 연꽃을 우리가 간결하게 그 상징성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서양에서는 물론 이제 태양입니다만은 이게 불교에서는 진리고 또 유교에서는 군자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한 줄기 연꽃은 또 일품 청렴이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군자고, 또 무더기로 연꽃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건 본고 기형이라 그래서 개업을 축하하고 번창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꽃과 물고기가 합해지면은 연년유어, 그래서 해마다 넉넉하고 풍족한 생활을 기원하고, 또 연지 속의 연꽃은 어떤 연인을 상징, 그 다음에 제비가 연꽃이를 나는 그림은 하청 해안이라 해서 그 태평세월, 그리고 또 까치나 물총새가 연밥을 쪼아 먹으면 과거 시험의 어떤 합격, 또 연밥이 들어있는 그 연꽃은 인하두구라 그래서 귀한 아들을 빨리 낳게 하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화도의 그 민화 속에 그려진 연화도 병풍이라는 거는 이게 아름다운 연못의 풍경이기도 하지만은 이거는 또 하나의 그 행복과 길상을 영원하는 그런 또 연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이러한 그 상징들의 이런 그 종합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런 연화도 그 연풍입니다. 그래서 또 그 일본 민회관에 있는 그 연화도의 그림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그 화면에 크게 차지하고 있는 건 이제 군자를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물총새가 연밥을 쏘는 거는 그 연밥을 이렇게 쪼는 거는 이제 그 합격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는 이제 조에스트 선생이 이제 이어서 이제 아마 자세히 발표할 건데 간결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도 같은 경우도 이건 이제 중국의 이제 그 양리도, 우리가 이제 어변성령도라고도 하고 이어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잉어가 이제 이거 용문을 통과해서 이제 용이 되는,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출세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그러한 그림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그 항아의 중류에 있는 그 용문을 중국식의 이렇게 패방, 우리가 이제 저기 차이나타운 입구에 가면 볼 수 있는 이 패방으로 표현하고, 또 거기를 뛰어 올라서 이렇게 통과하려고 애를 쓰는 그 잉어를 이렇게 U자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는 그 사대부 화가인 그 심사정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만은, 여기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 보시면은 그 용문 대신 이런 이제 패방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풍속이 없기 때문에 용문 대신에 해를 삼키는, 그러니까 태양을 품어서 용이 되는 뭔가 지금 웅원한 기상의 그림으로 바뀌고, 또 이것이 이제 그 민화에 와서는 또 민화의 대표적인 또 작품으로 우리가 서울 개인소장의 어변성령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심사정과 그림과 비교를 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는 그 심사정 같은 경우는 아주 그 화려한 테크닉을 구사하지만 민화에서는 선택과 집중,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중심이 되는 태양을 크게 그리고 또 잉어를 또 이렇게 확대를 하고, 아울러서 또 잉어의 몸에는 그 햇빛이 붉은 태양의 빛이 이렇게 그 서리게 하는 식으로 선택과 집중으로 훨씬 또 이렇게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또 뭐 민화식으로 이렇게 변형이 되면서는, 이건 파리 김해동양박물관에 있는 어변성령도입니다. 이건 이유한 씨가 기증한 작품이 아니고 19세기 후반에 그 바라라는 인류학자가 강통계에서 사간 그 그림입니다. 이 경우는 거의 비슷한 도상입니다만은 그 태양과 잉어 사이에 그다음 여의주라는 거를 다시 상징하고, 또 여의주를 아주 간절히 원하는 이런 현실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도상 또는 표현의 이미지의 그 변화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민화의 그 그림은 우리가 다른 그 한자 문화권의 그림처럼 이런 상징성을 띠고 있지만, 그것이 훨씬 더 이렇게 현실적이고 또 유머러스하게 표현된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파리 김해박물관에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그 어해도로서 어해도로서 이제 그 쏘가리 그림을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그 장한종이라고 어해도로 아마 유명한 궁중화원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나라 때의 시인 장지화의 그 어부사를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숭아꽃 흐르는 물에 그 쏘가리가 살찐다. 다시 말하면은 어떤 그 자연의 어떤 풍요로움을 은유한 그런 시입니다. 근데 이 장한종은 가운데 있는 그 복숭아꽃을 중심으로 그 위아래에 그 쏘가리 중심에서 그 쏘가리를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그 주제인 그림을 이제 미나로 그릴 때는 조선민화박물관에 있는 어해도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미나 속에서의 쏘가리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그 골자가 그 궁궐의 이제 골자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출세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그림을 이제 그 비교를 해보면은 그 왼쪽에 있는 장한종의 그림은 어떤 그 시적인 은유를 그 형상화한 그림이라고 치면은 그 오른쪽에 있는 미나 쏘가리 그림은 아예 이 복숭아꽃을 그 입에 물고 마치 우리가 그 연인이 또는 그 부부가 서로 이렇게 춤을 추는 듯한 이런 애틋한 이런 장면으로 이렇게 재해석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민회관에 있는 그 화조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화병은 그 평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단순히 어떤 그 평안이라는 의미 외에 또 그 안에 또 무언가의 어떤 그 유토피아, 이상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건물과 새와 이 물로 봐서는 이거는 아마 그 서왕모와 관련된 그런 이상 세계가 표현되지 않았나. 더구나 이거는 이제 우리 장군병입니다. 그 입구에는 이 붉은 그 해무리와 같은 것을 이렇게 표현해서 뭔가 더 이렇게 신비스러움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장에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는 상징성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어떤 그 아주 그 웅혼한 어떤 그 기상이 표현된 이러한 상징으로 재해석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민어 화조화의 사회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상서로움, 다시 말해 태평세월에 나타나는 우리가 동물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사령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기린과 그 다음에 이제 봉황과 용과 이제 거북입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기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기린은 이제 사슴의 몸, 소의 꼬리 이제 일각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자신 이제 그 기린입니다. 근데 기린인데 이 기린을 그린 아마 궁중회화 또는 궁중합풍의 미나로 그린 것이 삼성미술관 리움에 있고 이것을 바로 이제 이걸 확대해서 그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린의 가족을 굉장히 아주 드라마틱하고 아주 사실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린의 그 일각수 뿔 그리고 사슴의 모양 그 다음에 이제 사슴의 몸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소의 꼬리, 장식적인 이 꼬리가 그리고 또 말발고 이런 것들이 기린의 가장 특징적이고 그 다음에 이게 신수, 이게 상스러운 동물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몸에 또 화염문이 이렇게 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미나로 그려진 기린도고 이건 일본 민예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우선 그 배경에서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궁중회화 또는 궁중화풍의 미나에서는 우리가 그 서왕모의 그 신선세계를 상징하는 이런 반도, 복숭아가 있고 반면에 이제 그 오른쪽에는 아주 현실적인 행복을 상징하는 미나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 모란도 거기에 이제 나비와 그 다음에 이제 다람쥐까지 이렇게 깃든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흥미로운 거는 이 기린의 표현을 보면은 기린이 왼쪽에 있는 궁중화풍은 사실적으로 표현했다면 오른쪽은 큰 눈에다가 이런 송곳니가 있어서 괴기스럽게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보는 이로 하여금 미소를 짓게 하는 이런 유머러스한 그 해악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똑같이 뼈 닮은 이런 새끼 기린은 귀여운 모습을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러한 이제 영수도 또는 이제 서수도는 미나로 그려질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달과 해가 있고 그 사이에 뭐 기린이라든가 사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봉황이라든가 굉장히 아주 해학적이고 해학적으로 이렇게 익설스럽게 표현되고 있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또 용 하나만 용을 한번 잠깐 보시면은 이 태조 우리 용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임금의 상징이고 그래서 그 태조 어진에 보면 곳곳에 임금의 권위를 표현하는 이러한 그 용의 이미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17세기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조선 중반에 여러 그 전쟁을 겪은 그러니까 임진왜란부터 병자호란까지 4차례의 전쟁을 겪고 나서의 용의 천하백자에 그려진 용의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우스꽝스럽고 그 다음에 해학적으로 이렇게 표현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제 이 용이 사실은 이제 왕의 권위, 임금의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도자기 자체는 아주 관요급의 굉장히 아주 세련된 아주 잘 구운 도자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자기 왜 이런 우스꽝스러운 이런 이미지가 나타나냐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지배계층에 대한 어떤 그 실망이라 그럴까 또는 불만 같은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이제 같은 17세기 전쟁을 겪고 난 이후에 아주 낭패한 듯한 이런 모습의 이런 용 그림이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도자기는 굉장히 수준 높은 이러한 도자기라는 걸 도자기의 설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18세기에 이제 다시 이제 중앙집권 체제가 확립이 되면서 이렇게 위험 있고 권위 있는 이러한 이제 용무늬로 바뀝니다. 아울러서 그것은 이제 민화 속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히려 이제 장식성이 더 강한 다시 말하면은 배경에 어떤 구름 무늬가 강한 이러한 울용도로 이렇게 변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봉황 우리 좀 사회자께서 잠깐만 압력을 해서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봉황을 보면 이제 봉황은 여기 이제 써 있는 것처럼 고고함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뭐 살아있는 풀과 벌레도 먹지 않고 오동나무가 아니면 내려앉지 않고 또 예천과 같은 좋은 물, 요새 말하면 이제 미네랄한테 해당하겠죠. 좋은 물이 아니면 마시지 않고 하여튼 이러한 새의 우두머리 봉황인데 이 경우는 삼성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우리가 궁중하원의 조정규라는 궁중하원의 봉황도고요. 이거는 파리 김해박물관에 있는 이것도 아마 궁중화거나 또는 궁중화풍의 민화의 어떤 봉황도. 그래서 우리가 봉황의 어떤 고고한 자태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민화로 그려질 때는 삼성미술관의 리움의 봉황도처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은 왼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주의 이거 이제 이 봉황이라 또는 기린은 정치를 잘하면, 그러니까 태평 세월이 되면 나타나는 이런 상스러운 동물인데, 어떤 궁주의 표상의 위엄을 표현하고 있고, 그거를 아주 화려하고 사실적인 그런 묘사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른쪽의 민화의 봉황도는 뭔가 이렇게 흥겨움이 있는 듯이 요새 젊은이들이 춤처럼 이렇게 X자를 이렇게 교차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봉황과 관련 있는 어떤 이 다건, 이런 매화 가지에 이렇게 아슬하게 이렇게, 아슬하게 이렇게 이제 서 있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성을 볼 수 있는 이제 끝으로 까치호랑이를 보겠습니다. 까치호랑이는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어떤 까치가 우리가 길조고 호랑이가 벽사의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벽사의 화신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그림이 보여주듯이 이거는 뭔가 그러한 벽사 외에 어떤 다른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화면에 거의 한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는 호랑이가 눈에는 노란 불을 켜고 또 입에 붉은 입을 벌리면서 까치를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까치는
이 구석에 있는 까치는 어디서 그 꼬리를 세우고 그 당당하게 이제 그 호랑이와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호랑이는 어떤 그 부패한 관리 또 힘 있는 자의 어떤 상징이고, 그 다음에 까치는 힘없는 어떤 민초의 상징으로서 이 신분 관계의 어떤 신분 간의 어떤 불공평한 관계를 풍자한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호랑이나 까치라는 자연 생물, 거기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벽사나 또는 길조라는 상징에 덧붙여서 어떤 사회적인 관계, 사회적인 풍자가 더 이렇게 풍자가 이렇게 곁들여져 있는 이런 그림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그림은 이제 삼성미술관 리움에서는 오히려 까치와 호랑이가 화기애애하게 그 화합을 하는, 다시 말하면 왼쪽은 갈등의 관계라 그러면 오른쪽은 그 화합의 관계에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역시 단순한 우리가 알고 있는 벽사와 길조의 어떤 상징 이상의 어떤 사회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하나의 제 증거로 제가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맺은 말은 여기 있는 부분을 제가 읽으면서 마무리 짓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나 속에 펼쳐진 자연, 특히 그 화조화의 세계는 그런 생물학적인 또는 자연적인 관점보다 인문사회적인 관점으로 표현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까치, 호랑이나 운용도에서는 그 신분 차별 문제까지 풍자하여 그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는 미나에서 화조화를 단순히 자연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됩니다. 아울러 미나 작가는 그 궁중하원처럼 그 사실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미나 화조화가 사실주의보다 표현주의 성향을 보인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